고 김복동 할머니께서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가셨습니다. 김할머니의 마지막 길에 쏟아진 많은 눈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번 되새겨본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됐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당한 세력의 대선 불복으로 규정했고 야당은 헌법 불복이라고 맞섰습니다. 미국 출장 중 스트릿바를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출한 무희는 있었지만 스트릿바는 아니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모레 서울을 방문해 남북과 연쇄 회동을 갖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00% 같은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추모객 100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서울역은 귀성을 서두르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공항도 닷새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과 함께 2차 피해까지 입었지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안 전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손을 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소송차에 올라탑니다. 자신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로 가는 길입니다. 2심의 판단은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하급자로 순종해야 하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는 등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반대로 김 씨와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된 재판 내내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안 전 지사는 선고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겨우 얼굴을 들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의 권남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배경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근거가 됐던 피해자다움은 정형화된 관점이라며 비판하고 김지은 씨의 진술 대부분을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양희력 기자입니다. 선고 시작,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소개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불균형을 고려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에 언급되면서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1심 때와는 달랐습니다. 성폭행 피해 다음날 오전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보거나 안 전 지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사용한 점 등이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형화된 피해자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եկ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가 뒤집히자 피해자 김지은 씨를 지원했던 여성단체들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지은 씨도 고통스럽던 순간과 작별하게 됐다며 2심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직후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33일간의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진실이 가려졌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5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안 전 지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2심 판결이 미투 운동 이후 안택은 전 검사장의 유죄 판결에 이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권이 상식이 되는 사회,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안희정이 유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 오늘의 판결이 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계점들도 확인했습니다. 1년여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 동안 피해자 김지은 씨는 2차 가해에 노출돼야 했습니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역시 변호인이 대신 읽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간 고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영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지지자들은 1심 때와 달리 손을 모으고 호송차에 오르는 안 전 지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뒤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에 따른 법정 구속 여진이 더 거셉니다. 여당은 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야당은 여당의 재판 불복 프레임을 걸고 설 민심 잡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호남 지역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서울 용산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김경수 지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비판하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자유한국당으로 조준점을 옮겼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탄핵당한 세력이 대선 불복 망동을 부리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서울역에서 여론전에 나선 한국당 지도부는 자칫 역풍을 우려한 듯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불복 주장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을 해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당시 안철수 후보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바른미래당은 당내에 댓글 조작 특위를 꾸리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댓글 조작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여당을 향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판결 불복 같은 감정적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야권에서도 대선 불복 프레임이 섣부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팽팽한 대치 전선 속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지면서 설 연휴 이후 전국 역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한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틀간 침묵을 지켰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 기자들에게 법관에 대한 공격은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판결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며 여당의 공세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다니던 회사에 2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곽상도 의원 측도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며 애매하게 발을 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유용 등 부당 집행되었느니 곽상도 의원은 이런 소문이 있다면서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와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합니다. 문제가 된 회사는 토리게임즈라는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는 2016년 2월부터 2년 정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토리라는 회사명도 문 대통령 반려견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확인을 했는데 저희 콘지머에서는 토리게임즈 지원한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해당 업체는 자산 총액 16억 원에 매출 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재무제표만 확인해도 수백억 원 뭉칫돈이 오고 간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표 정모 씨는 YTN 취재진을 만나 그나마 정부 지원금과 비슷한 돈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1억 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마저도 대통령 사위 서 씨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받은 거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곽 의원 측은 소문을 듣고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저희 얘기의 핵심이죠. 그거를 저희가 뭐 근거를 가지고 200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수모적인 정쟁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미국 출장 중에 현지 가이드에게 스트릿바에 가자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가이드는 압박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최교일 의원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역공을 폈지만 여론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미국 뉴욕 출장 당시 방문했다는 주소에 위치한 술집 홈페이지입니다. 소개 영상에는 노출이 심한 여성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현지 가이드는 보좌관까지 말렸지만 최교일 의원이 해당 스트릿바 방문을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께서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밀어붙여서 그때 왔던 분들하고 다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날 해명과 달리 노출한 무희가 있었다고 한 발 빼면서도 다만 옷을 다 벗고 춤춘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가이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특보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오찬에도 초대받은 인물이라면서 여권의 표적 공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추대를 많이 보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오직 최교일 의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교일 의원이 방문한 업소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여성이 옷을 벗는 스트릿바가 맞다고 전했습니다. Strip club, gentlemen's club. When I go to your club, then can I see the woman dancing in the stage, Yeah. right? Strip show, right? Yeah. Topless? Yeah.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납북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당의 징계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해외 연수 중 폭행과 추태로 논란을 일으킨 예천군 의원 2명이 제명됐습니다. 연수단을 이끈 의장은 30일 출석 정지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주민들은 이른바 셀프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앞 군의원 5명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주민은 무릎 꿇은 의원들을 꾸짖습니다. 예천군 이미지를 누가 손상을 시켰어요?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천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종철, 권도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형식 의장 제명안은 2명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의장을 제명하는 대신 30일 출석 정지,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형식 6표 중 4표 찬성, 반대 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30일 출석 정지, 공개 사과 함께 6표 중 6표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전원 사퇴 요구는 들어주지 못할 망정 의장을 감싸고 도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예천 군민과 전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군의회가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농민회에 예천군 이미지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퇴거를 요구해 주민들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주민과 농민회는 의원 전원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나온 한 언론사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검찰이 KT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2012년 공개 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하고 이후에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면접만 거쳐서 뽑혔다든지 비정상적인 채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자신의 딸은 당시 메일로 서류 전형 합격을 통보받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만약 합격 통보를 못 받았다면 인적성 검사 등 향후 전형 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KT가 당시 서류 전형 합격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서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김 의원 측은 딸이 받았던 서류 전형 합격 메일 기록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 KT의 합격자 명단 정보 공개 청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해명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딸은 2년간 비정규직 생활을 거친 뒤에 공채로 정정당당하게 채용됐다며 야당 정치인의 딸이라 중상모략의 대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을 관철한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선고까지 이어진 드루킹 특검 도입의 시작이 바로 김 의원의 단식 농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언론과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보도가 나온 경위도 의심하면서 검찰에서 수사자료 유출이 있었던 건 아닌지 또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김성태 의원이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김성태 의원이 정말 떳떳하다면 조건 없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사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날짜와 장소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북미 실무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합의했다며 다음 주 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Yes, I do.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그 장소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력하게 거론돼 온 베트남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Going to a certain location. I think most of you know where the location is. I don't think it's any great secret. Be the end of February.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회동이 2월 말 아시아에서 열릴 거라며 이미 준비팀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준비 실무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는 3일 서울을 방문해 남북과 연쇄 회동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북측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진전시킬 후속 조치들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새로운 상대역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 대사와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의 의제와 세부 계획을 본격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북미가 영변 시설 폐기와 상응 조치 교환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이고 진전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이와 함께 대북 실무 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이 지난해 핵 농축 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비건 대표는 최종적인 비핵화 전에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이어 핵심적인 핵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과 관련해 북한과 합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와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제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So we are not involved in any diplomatic discussion, full stop, that would suggest this trade-off. It has never been discussed.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똑같은 종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농장 2곳과 충북 충주 농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구제역이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역이 역학적인 연관성이 확인됨에 따라 농장 사이의 차량 이동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따라서 아직은 이들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의 구제역 확산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복병입니다. 자칫 구제역이 확산하지는 않을까 정부가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소와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과 충주 인근의 이천과 음성, 괴산, 진천 등 시군도 방역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이나 단체 교육, 회의 등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군 부대도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연결된 주요 도로에서 소독 작업을 벌이는 등 총력적인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을 서두르는 시민들이 서울역에 몰렸습니다. 또 닷새간의 황금 연휴 동안 해외로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북적이기 시작한 서울역. 서둘러 일과를 마친 사람들은 두 손 가득 선물과 함께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릅니다. 하행선 열차표는 대부분 매진돼 좋은 자리를 찾기 어려웠지만 매표소에선 따뜻한 새해 덕담이 오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 생각에 저마다 얼굴엔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그리운 고국에 돌아온 딸은 엄마의 떡국이 제일 그립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고요. 엄마가 끓여주는 떡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올해도 명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공항은 북적였습니다. 각자 생활에 바빴던 가족들은 모처럼 모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뜬 표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부부가 다 하기 때문에 시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명절 아니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데 이번 연휴에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모두 142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도 곳곳에서 정체를 빚으며 본격적인 귀성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아직 큰 정체는 없지만 서울과 가까운 고속도로 도심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에서 경부선 종점 4.8km 구간과 부산 방향 경부선 입구에서 대왕 판교 나들목 7.7km 구간에서 차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소화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3km 구간에서 그리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논산 방향 남풍새 나들목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12.2km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다음 달 4일 오전 7시,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 1시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기를 동원해 1억 원이 넘는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이사장 모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3,7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여객기로 몰래 들여오고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부터 7년 가까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옷 등 8,900만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이렇게 연이은 갑질 행위로 공분을 일으키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을 정했죠. 오늘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빠지는 게 대한항공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가 회사나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결혼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가 달라진 것은 10% 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0% 룰은 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6개월 이내에 단기 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대신 대한항공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7.34% 보유해 3대 주주입니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내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비를 모금 중인 전태일 열사의 삶을 다룬 애니메이션 테일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스스로 몸을 불태웠는데요. 이처럼 분신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도 60대 남성이 자신이 탄 차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남성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서 발견된 부탄가스 25개 가운데 7개만 터졌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이 남성의 차 안에서는 특수활동비 등 수많은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 200여 장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헌신했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국회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쌈짓돈 논란에 휩싸였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데 마지못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분신 남성의 절규처럼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야당 대표들의 단식 끝에 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말뿐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터져나오는 의원들 개인 비리 의혹 속에 정쟁만 계속되면서 1월에 이어 2월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회 앞 분신은 불과 2달 전에도 있었죠. 택시기사였던 50대 남성이 불법 카풀을 근절해달라며 자신이 타던 차량에 불을 냈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전국 속에서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국회 앞 분신. 얼마나 답답했으면 싶으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일본군에게 짓밟힌 한을 가슴에 품고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김 할머니는 영면에 들게 됐는데요. 많은 시민은 침통함 속에 안식을 염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진 속 활짝 웃는 김복동 할머니. 발인을 마친 뒤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길이 행복을 누리소서. 일본 정부에 맞서 함께 싸웠던 동지는 감정을 꾹꾹 누르고 편지를 적어봅니다. 운구행렬은 김할머니가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여생을 보냈던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지나서 27년 동안 매주 일본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외쳤던 그곳 옛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외쳤던 인권운동가의 뜻은 높이 솟은 94개의 만장에 고이 담겼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전 재산을 쏟아 전쟁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한 나비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숭고한 뜻을 담은 노란 나비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운구행렬은 대사관 앞에 다다라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시간을 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고통과 분노를 헌신으로 바꾼 93해. 그녀의 삶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자 교훈입니다. 모질고 모진 고통, 상처 잘 견디고 잘 싸웠다고 어머니가 꼭 안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그곳으로
마음 편히 홀로 날아가세요. 우리 세대가 지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도 꼭 이 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해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 할머니는 철안에 있는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오직 23명뿐. 남은 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렇게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공식적인 사죄받고 멋진 YTN 이경국입니다. 부산의 주택가에서 차량을 부수는 등 흉기 난동을 벌이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감옥에 가고 싶다는 게 난동의 이유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관에게 다가갑니다. 경찰관은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씁니다. 그만하세요. 손 버리세요. 팔 버리세요. 팔 내리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도 아랑곳 없다가 급기야 발길질까지 하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어렵지 않게 이 남성을 제압하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달려와 거둡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은 근처에 사는 김모 씨. 흉기 난동이 벌어진 곳은 주택가입니다. 당시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김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김 씨는 상가에 들어가 집기를 마구 던지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협한 뒤 나와서는 차량에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돌 가지고 전부 다 막 유리창 다 깨고 있길래 놀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봤는데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도 상가 안에 다 유리창 부수고 해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주택가 흉기 난동. 감옥에 가고 싶었고 이웃과 사이가 나빴다는 게 김 씨가 말한 이유입니다. 내가 청각 사업장이도 하고 전자발찌 차고 전자발찌 때문에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맡기는 그래.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한 뒤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상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성추행과 공무집행 방해, 폭행과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잘 밝혀주리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바깥바람을 쐬는 장병들의 첫 외출을 따라가 봤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오후 5시 반. 오늘 출퇴자들은 다목적 콜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울리자 내무반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짧은 머리에 매일 입는 전투복이지만 오늘은 거울을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외출의 필수 아이템은 스마트폰. 물론 신고와 교육도 빠질 순 없습니다. 신고입니다. 병장 정재호 등 8명은 2019년 2월 1일부로 외출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일과 이후 병 외출 첫 출타인데 허용된 출타 범위가 있죠. 명확하게 그것들을 잘 준수하기 바랍니다. 외출증을 손에 쥐고 나오는 병사들의 표정만큼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오늘 저녁은 짬밥 대신 외식. 카메라 앞이라 콜라를 주문하긴 했는데 간단한 음주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도 사회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일기 쓰고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카페에서 혼자 힐링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설레입니다. PC방은 외출 병사들의 단골 코스. 게임도 하고 정보도 검색합니다. 부대 병력의 35% 수준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꿀맛 같은 외출은 하루 4시간, 한 달에 2번으로 제한됩니다.
외출이 크게 의미가 없을 만큼 외딴 곳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겐 외박을 늘려주어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YTN 황정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이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주요 노동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입니다. 애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1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의 참여가 무산된 데다 한국노총은 경영계 공익위원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일방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경고성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 확대와 노사관계제도 개선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사노위는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완화도 의견 수렴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여당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당년에 있는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투쟁의 준비를 또 집중적으로 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노동계와 정부 여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달이 노정 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입니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연말부터 나온 어두운 수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13억 4천만 달러 흑자로 84개월째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수출만 놓고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3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5.8%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서 2달째 감소한 것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 지난 2016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수출을 끌어내렸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액수로만 보면 지난해 9월 12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거듭해 지난달에는 74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2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수출액이 줄어든 것도 전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4.8%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같은 통상 여건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된 여러 가지 어두운 수출 전망이 그대로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중국 성장률을 보면은 성장세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과 유가 회복이 예상되는 하반기에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달 안에 부처별 수출 대책을 모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談판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양국의 정상이 이달 하순에 중국 하이난에서 만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우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공산품의 수입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 이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 정책을 개혁하는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직접 만나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I think that probably the final deal will be made, if it's made, will be made between myself and President Xi. But we're certainly talking about theft. We're talking about every aspect of trade. 중국도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正如习近平主席在致特朗普总统口信中指出的，习主席也愿意同特朗普总统以各种方式保持密切联系。 이처럼 양국 정상이 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 하이난에서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 시한을 앞두고 열리게 되는 세계의 담판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자동차 문을 열 수 있고 또 시동도 걸 수 있는 스마트키. 편리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이 스마트키의 원리를 역이용한 신종 차량 도난 사건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가정집 주차장에서 찍힌 CCTV 화면입니다. 今アンテナのようなものを持ってちょうどここに玄関があるんですけど 가방을 앞으로 메고 현관으로 다가서는 한 남성. 끈 같은 뭔가를 양손에 펼쳐들고 연신 현관 가까이 대봅니다. 그러자 주차장 안쪽에 있는 집주인의 고급 승용차에서 라이트가 켜졌다 꺼집니다. 10초도 안 돼 잠금 장치가 해제된 겁니다. 승용차를 훔칠 목적으로 보이지만 뭔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수상한 남성은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처럼 스마트키가 장착된 승용차의 잠금 장치를 순식간에 해제한 뒤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신종 사건이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스마트키 시스템은 반경 1m 안에 키를 가진 운전자가 있어야 차와 스마트키가 미세한 전파를 서로 인식해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1m보다 멀리 떨어진 스마트키와 자동차 사이에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 미세한 전파를 증폭시킨 뒤 서로를 인식하게 만들어 잠금 장치를 풀고 차를 훔쳐가는 겁니다. 범인들이 중간에서 증폭 장치로 전파를 연결해 문을 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릴레이 공격으로 불립니다. 이 남성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릴레이 공격을 당해 차를 도난당했습니다. 野良猫に餌をあげてたらあそこに駐車場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から勢いよく車が2台出ていったんで、1台が僕の車に似てた. 전문가들은 릴레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보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외부의 다른 전파를 스마트키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남 창녕군 대한면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BMW GT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휴를 앞두고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흔들림 없이 헤쳐나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흠집내기용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얼굴이 알려져 많은 것이 조심스러웠고 자신은 늘 첨예한 상황에 있어 더 그랬다며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구성원의 명예마저 손상될 것이 걱정됐다면서 당장 옆에서 고생하는 안나경 아나운서에게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혹한이 불어닥친 미국 중북부 지방에서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현지 시각 31일 아이오와주에서 18살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동사로 사망하고 한 팔을 뚫고 귀가하던 82살 노인이 길에서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APTN은 이 밖에도 일리노이주와 인디애나주 등에서 최소 12명이 강추위에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APTN은 이번 혹한이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씩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본격적인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귀성길은 설 전날인 월요일 4일 오전 7시, 또 귀경길은 설 당일인 화요일 5일 오후 1시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주말이 끼면서 고향에 내려가는 시간은 최대 1시간 반 정도, 돌아오는 길은 최대 2시간 50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좀 서두르시거나 아예 늦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연휴 기간 정부 민원 안내 서비스인 110번 110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을 누르면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가능한 병원 당번 약국도 확인할 수 있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전기수도 고장에 대해서도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6일까지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향에 내려가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도심 설 행사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과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에서는 제기차기와 팽이치기, 윷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월드컵공원에서는 고무신 날리기, 쌍달팽이 이어달리기 등 릴레이 3종 대회가 펼쳐집니다. 또 서울여가 서울로 7017에서는 한복체험 행사, 또 윷놀이로 신년 운세를 보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설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웃음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신이 나 뛰어놀게 되는데요. 명절 기간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리사무소 등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층간소음 상담센터 1661-2642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해외 직구로 물건 직접 사시는 분들 많죠. 그만큼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래 내용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평소에 자료를 꼭 챙겨두시고요. 사기를 당했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요청을 해서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결제 뒤 120일, 또 유니언페이의 경우 180일 이내에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16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잠정적인 인상 시점으로 잡고 택시업계와 논의 중인데요. 협의가 되면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이 오르게 됩니다. 또 심야 할증 요금도요. 3,600원에서 4,6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널널하고 좋네. 연락은 해봤나? 치우진 말고 또 올지도 몰라. 간식 중인데 뭐 밥 먹겠어요? 그러네요. 밥때가 지는 게 아닙니다. 2시 반에 2시 반이 9시부터 2시 반까지 간식을 하시고 2시 반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장님들 잘못 잡은 낮잠을 잠깐 시간을 그래서 한 달 전에 잡은 거. 이제 돈도 딜레이 요청하는 회사인데 30분을 늦춘 이유가 30분이면 참석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뭐 연락을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지.
청와대랑 같이 가자고. 하신 거죠? 청와대 갔어요.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추워서 오기 싫으신 거예요. 청와대로 와, 청와대. 박지원 대통령은 직접 응답하십시오. 제가 우리 선대정려 의원님 마지막 건배 잠깐 구호 한번 마지막 건배 잠깐 구호 한번 대통령은 응답하라. 감사합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장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성폭력 관련 사건 전문적으로 맡고 계시죠. 이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판부 선고 내용을 일부를 먼저 좀 읽어보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기존의 어떤 법리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에 되게 공기처럼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오늘 이렇게 판결 뒤집힌 것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1심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 10건이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대부분 다 무죄로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8월에 있었던 그 집무실에 있었던 네. 강제추행만 제외하고 9건에 대해서는 다 유죄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그만큼 아마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은 아마 2심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어떤 상하관계에 의한 이제 성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판결이 1심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사회적 반대,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위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변화된 어떤 분위기 환경 또 법리적으로도 보면 실제로 이 재판부가 1심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고 했고 또 사회적 변화에 상당히 어떤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저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공소 사실 10개 가운데 9개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가 나오고 한 건은 인정이 안 됐나요? 그 한 건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설시 이유를 보면 그 피해자도 정확하게 이제 그때 일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점을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인용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심과 2심 어떤 것들이 법원의 판단을 달라지게 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력 부분인데요.
1심에서는 안전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심은 유형적 위력일 필요가 없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무형적인 위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업무상 어떤 위력의 관계는 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뭐 제압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그 권세를 막 보여줘서 자 누군가를 막 말을 안 듣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로 뭔가 행사돼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이걸 네. 판단하였다면 지금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적극적 동의가 피해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미 그 상대가 이 업무상 위력 관계가 아니라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행위 일방적인 것들은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이런 업무상 위력이라는 이 성격은 반드시 이런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 또 직장 내에서도 그렇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들어왔다가 실제 나중에 발탁이 돼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희정 지사라고 하는 대선 후보가 가지는 이제 어떤 힘, 그 자체가 어떤 구체적으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생사 여탈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 이 사실을 밝힐 경우에 직장을 잃을 가능성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행사가 돼야지만이 이게 위력으로 봤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2심 재판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갈 때 사장과 고용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일단 고용원 입장에서 보면 이 어떤 인사상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은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폭력의 행태, 성추행의 행태, 사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관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아마 어떤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서 이런 법의 잣대는 굉장히 엄격해질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분입니다. 잠시 띄워주시죠. 1심에서는 범행 전후에 김지은 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인 반면에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감정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봤습니다. 같은 진술일 텐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재판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이제 거듭해서 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 자기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 뭔가 굉장히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 같은 일관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피고인 변호사가 그 부분을 공격하고 판사님은 고민을 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이 되어 왔는데 어떤 주된 맥락의 부분이 일관적이라면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거나 하는 것들까지로 다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해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기존 1심의 판결은 피해자가 예를 들어 그 다른 증인에게 다른 그 전 수행비서에게 어떤 것들을 자기의 피해 사실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시간 순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 증인이 한 어떤 기억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 불이익을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주된 맥락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받고 이 증인이 말하고 있는 게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신빙성 있게 보강해 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피해자를 탄핵하는 데 쓰여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게 이미 큰 충격 속에서 자기는 혼란과 갈등과 방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감정은 그 감정 상태가 일관되기보다는 자기의 그 당시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거를 일관된 감정이어야 돼. 근데 이 감정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렇게 평가한 것이라면 2심 재판부가 이제 그 오늘 그 법정에서 낭독한 판결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매우 일관돼야 된다라기보다는 당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이때 설명을 하나 저때 설명을 하나 비교적 일관되었는가 이 부분을 평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을 하게 되면 이때 당시 기억들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떠올리기 어려워서 억압해둔 기억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억이 많이 바뀌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은 진술의 번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공격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 안에서는 그래서 피고인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어떤 멘붕 상태를 만드는 걸 전략으로 쓰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피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큰 상처 속에서 자기가 자해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너는 왜 동맥을 끊지 않고 정맥을 끊었냐. 더 깊이 파야지 죽는 걸 알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예, 그건 너는 해요. 이 강간 때문에 너가 이 성폭행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것들 때문에 그 다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자해한 거지. 이런 식으로 멘붕을 만들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자기는 저항했다라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왜 그러면서 저항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저항을 할 걸 그랬네요. 같은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증인이 저항을 했다고 했다가 저항을 안 했다고 했다가 이러네? 라는 식으로 오인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1심 재판을 할 때 제가 보면 그 차양막을 쳐놓고 이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지훈 씨가 그런 진술을 했죠. 숨소리마저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해자가 인근에 있지만 사실 차양막을 쳤다고 하지만 그 느낌들이 오는 상황에서 본인의 진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심 재판에서 재판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김지훈 씨와의 어떤 같은 동료들이 굉장히 김지훈 씨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일반의 언론에 노출되고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김지훈 씨가 뭔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인상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근데 2심 재판부는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일부 진술은 엇갈리지만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있고 오히려 실제로 안희정 지사가 진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훨씬 2심 재판부가 실제로 피해자를 상당히 보호했고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의 어떤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판부가 이 서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해 우리가 4월달에 대법원에서부터 이 이제 개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폭행 관련 진술할 때 보면 상당히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금 상당히 이제 좀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성폭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전체를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한 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훨씬 더 상황 자체가 더 선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좀 가해자 중심의 재판 이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단 이후에 성폭력 사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체감이 되시는지요? 많이 체감이 되지는 않고 조금 체감이 되는 중입니다. 오늘 같은 이제 사건을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판례가 나와줘야 변호사도 그 피해자 변호사 혹은 뭐 검사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 바라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판결문의 문구 하나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피해자다움이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잠시 띄워주시죠. 1심에서 피해 다음 날 안전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 와인바에 가는 등 이런 행동은 피해자로서 좀 납득이 어렵지 않느냐.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조금 인정을 했었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석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하고 둘이 있기 싫을 것이다. 가해자에 대해서 적대할 것이다. 신고를 고민하더라도 바로 신고는 못하더라도 뭔가 그 가해자하고 뭔가 가해자한테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어떤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럴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건을 해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굉장히 많은 비중에 그 지인 관계에서 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서 오는 일들이 많고요. 특히 이런 상하관계, 특히 요즘에 체육계 미투, 스쿨 미투 이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해를 벗어날 수도 없지만 애초에 자기가 먹고 살고 있는, 교육받고 있는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선회하려는 노력도 하고 좋게 생각하려는 노력도 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순응하려는 노력들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령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인데 거기를 출장을 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당장 그만두고 신고를 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면 자기가 그러면 아침 식사로 이 사람이 원하는 뭐 식당을 찾는다든가 뭐 이 모시는 사람이 원하는 어떤 자리에 배석을 한다든가 하는 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했다라는 게 넌 피해자답지 않아 라는 공격의 어떤 그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는 피해자답지 않았어 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런 어떤 판결문의 그 행간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러면 업무상 이력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렇게 그 한 달 정도도 되지 않은 어린 비서와 그런 어떤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어떤 관계의 전환을 가져갈 만한 부분이 뭐였는지 네가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봐라. 라는 그 행간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말이 이제 안희정 사건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게 됐는데 대중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안희정 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1심에서 인식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피해자라면 뭔가 두려워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피해자다움인데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성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안 할 경우에 이게 피해자다움이 없다라고 해서 1심은 무죄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2심의 결과를 보면 보통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제 어떤 간음을 당했을 때 본인이 순두집에 가서 순두부를 사오고 똑같이 미용실을 가고 그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를 할 때 똑같은 이모티콘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가 그냥 똑같은 관계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2심 자체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행 비서지 않습니까? 수행 비서로서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신고를 하고 했다라면 이미 오래전에 사단이 났겠죠. 그렇지만 그 김지은 씨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자기의 생사여탈권이 있고 자기의 어떤 생존에 대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이런 행동을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끔 행동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결국 피해자담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내에서 보면 너는 왜 저항하지 않았어? 반항하지 않았어?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법률적인 어떤 좀 방어막이 되어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가 누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판사다. 뭐 현장에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고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로부터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판결문의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앞두고 있으면서 판사님들이 이분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좀 전에 하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최전선, 약자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망칩니다. 그 사건들이 잘 해결되는 걸 망치는데 일례로 미성년자, 그 감독자에 의한 피감독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혹은 되게 나이가 어린 의제강간 13세 미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한 14세, 15세 만으로 따졌을 때 그런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을 혹시 연애 감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인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들도 그 후에 어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미성숙하고 약자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홍동기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판결문에 이제 이렇게 쭉
낭독하신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피해자의 사건들을 피해자의 시선에서 이게 편향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많이 설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판결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재판하면서. 이야기했던 성인지 네. 감수성 부분, 그 항소심 재판을 거의 대부분 비공개 재판으로 했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형사 12부가 성폭력 관련 특별재판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심에서 하면 2심은 바로 이제 여기 가서 서울 고법에 여기 가서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 성폭력 사건을 좀 더 이제는 특별하게 다뤄야 되겠다. 일반적인 보다는 막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재판부가 만들어졌고 홍동희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그 이용훈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공보관도 지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법원에서 상당히 엘리트로 해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의 어떤 성폭력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들을 좀 마련해 나가는 것들. 특히 저는 이번에 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 미투 운동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지만 실제로 2차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원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하나의 시선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판결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잣대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no means no라든지 yes means yes라든지 이런 룰 자체가 분명하게 우리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잣대를 제시해 줬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청객들이나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박수를 친 것 자체가 이제는 이 판결이 중심이 돼서 뭔가 하나의 좀 잣대,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저는 판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판결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피해자인 김지은 씨 측의 입장을 대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 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영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하였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성폭력 피해자들께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마녀로 산 시간과 작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랄까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힘들어합니까? 그 자기가 끊임없이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줄까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건강검진 기록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내가 지나온 족적, 나의 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협조적인지 뭐 이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가 매우 부정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매우 마음의 심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 속에서 불안하죠. 이게 만약에 소명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삶의 기반, 생존권을 걸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싸움이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사건이 지나가면 변호사도 기자도 뭐 대중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삶의 그 자리에 혼자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가, 모든 불안까지가 이제 다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요즘 사건을 하다 보면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게 미투 돼서 오픈된 대신에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기록을 제대로 봤다든가 사건을 제대로 꼼꼼히 보고 하는 댓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편견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사가 나고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들을 가끔씩 들여다봐요. 그리고 제가 저희 피해자들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과거에 제가 역시나 공론화된 사건의 어떤 피해자일 때도 피해자일수록 자기 사건 댓글을 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악플을 달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그냥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야. 나는 막 모래를 하나 뿌리는 거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일에 노출된 분들은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상처와 멍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지은 씨가 아까 마녀로 산 시간과의 작별이라는 저 마녀,
자기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자기가 어떻게 매도되고 자기가 받은 2차 피해들이 오히려 고스란히 정당화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마녀로 산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임을 이분이 모르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 아프고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와 같은 2차 피해를 예상하지 못할 바가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을 감수할 거라고 이제 마음을 미리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덮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본인의 인생의 뚜렷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들이 맨 처음 사건을 고발하고 재판으로까지 끌고 가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계기들은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불러서 이 미투가 한창인 시절에 불러서 우리는 미투 아니지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성폭력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 피해자는 이제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참담한 심정에 이제 이렇게 그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 하기는 하겠지, 혹은 적어도 자기도 양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피해자를 오히려 적대하거나 피해자한테 그 억지된 어떤 사실관계와 상반된 네. 어떤 적반하장식 태도를 접하면 그때 피해자들이 가장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피해가 그날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이후에 어떤 다른 일들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더는 안 되겠어서 하는 마지막 비명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묻고 살면 되게 조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꺼냄으로써 자기가 이거를 소명받는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후에 자기의 삶이 굉장히 험난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하는 싸움이고 그거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에 노출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거죠. 마녀를 만든다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판결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일단 뭐 야당들은 일제히 사실은 이제 환영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금 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 다 이제 어떤 환영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 보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 자체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무리 자기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여러 가지 법률적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존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했어야죠. 네. 지금 상황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예전에 자기 당 소속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판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판사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공보관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그러면 자기들이 했던 김경수 지사와 그러면 안희정 지사와 뭐가 다른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저는 의무라고 봐요. 네. 자, 그렇게 내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재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은 그런 지점입니다. 네. 저도 한마디 그건 하고 싶은데요. 우리 피해자들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조직으로부터 내가 이제 적대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속한 조직 안에서의 나의 상단의 사람에 대한 적대를 하는 것이 마치 조직 자체에 적대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이 주변인으로서 진술하거나 증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못합니다. 네. 이건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앞으로 함께 해결해 가야 하는, 정치권은 어떤 사회를 선도하는 의무가 있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는 그 여당이 내 당의 사람이다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 어떤 그런 소회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처음에 김지은 씨가 미투 폭로를 했네요. 이전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 주자를 꿈꾸면서 승승장구라고 해야 될까요? 대선 가도까지 달리고 있었던 정치인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서서 들어라 이래서 1시간 20분 동안 서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사실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원래는 판결문을 읽을 때 보통 서서 듣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경우는 판결문을 오늘처럼 다 읽지 않습니다. 일부를 읽고 대부분 10분 이내에 보통 다 네네. 끝나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이 함께 온 경우는 변호인은 앉으라고 하고 피고인은 서서 들으라고 하지만 그 이상 길어질 것 같을 때는 다 앉으라고 해서 네. 이제 읽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판사님이 재판장님께서 아마도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사실은 피고인이 느껴야 될 자기가 그 권세를 가졌다고 1심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위력이라고 불릴 만한 권세를 가졌던 입장에서 지금 그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 어떤 부분에 대한 중압감에 대해 느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서지현 검사가 이른바 미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거의 한국 사회에 미투라는 불을 붙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들, 그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과 선고들, 오늘날까지 오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사실 미투가 많이 됐죠. 하지만 전향적인 판결들이 많이 나왔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약간 숨을 좀 쉴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체육계 미투가 이어져도 이후 재판정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질까, 가해자들은 또 피해자들을 2차 피해 입게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상식 밖의 사실 예. 이런 주장들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 재판부는 예전처럼 이걸 적용하면 이 사건들은 잘 될까 마음이 불안불안했습니다. 예. 미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 2차 가해는 굉장히 심해져서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도 성폭력 고소 사건보다 성폭력을 고소하거나 미투하고 난 다음에 명예훼손 무고 사건으로 어떤 이렇게 역고소, 맞고소 당해서 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필적할 정도로 지금 비등비등한데요. 네, 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게 뭔가 반성하지 않고 개전할 정이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그게 어떤 솜방망이 처벌,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던,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무죄를 받는 네. 어떤 통로가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오늘쯤에 이르러서는 이제 비로소 그래도 이런 어떤 외침들이, 이런 비명들이 조금은 변화를 이끈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판결 어떤 의미였는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놓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보시죠.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시위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감히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 걸 보고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지금 대선 불복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여권이 저희 당 의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야당의 대선 불복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헌법 불복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부딪히는 자체가 보면 일단은 이제 야당에서는 아마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이제 촉발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국회 내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가늠하는 게 이제 법사위인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 또 거기다가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만약에 집권 중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 발언이 사실 어쩌면 이해찬 대표를 굉장히 오늘 좀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좀 격앙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일단 당 차원에서 이건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죠. 네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물론 1심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판결에 보면 실제로 이런 여론 조작을 대선의 공간에서 이제 사용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이라면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어느 정도의 입장은 저는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지금 저는 야당에서 지금 이 일부에서 이걸 다시 대통령을 뭐 해야 된다, 네. 대선 공정성 문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섣부른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도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당시에 선거를 책임졌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당시에 그다음에 당시에 대변인을 했고 또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의
일단 구속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뭔가 사법부의 그런 판결을 존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입장 표명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김 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김명수 지사 선고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또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릴 뿐입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으로 법관을 공격하는 거 적절치 않다는 반응인데요. 법조계의 일반적인 기류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법조계의 일반적 기류를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판결의 결과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발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네. 기류가 있다 없다 자체는 어차피 다 견해는 다른 네네.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제 대법관께서도 나오셔서 대법원장께서도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은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을 우리가 놓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여론으로부터 독립돼서 그 법관이 자기의 그 소신과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는 건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적정 정도를 넘어서 마치 법관 개인을 공격하는 그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 혹은 그 법관이 가진 정치적 성향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법관이 가지고 이 판결에 재판과 판결에 임해야 되는 그 자세와 기본을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조심스러운 시각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한국당과 법원을 향해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데 당 내에서도 지도부 대응이 좀 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공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 도지사에 관한 재판은 재판이고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따로 있지. 김경수 재판을 가지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게 대선 불복하는 망동을 한단 말입니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선 불복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판결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조직적인 무슨 뭐 반란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우리 쪽에서 그건 좀 과도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 분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가 마치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한 것은 좀 과도했다. 전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이해찬 대표의 아주 노한 목소리 먼저 들었고 이어서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부터 볼까요? 저는 일단 이해찬 대표의 말씀 중에서 이 정부가 촛불혁명 대통령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 촛불혁명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데 이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 보고 네.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국정농단처럼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야당은 비판할 수 있죠. 야당은 뭐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같이 이게 좀 뭐 도를 넘은 지적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아예 이야기할 수 없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해찬 대표가 좀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판결이 있자 말자 이 사법부 농단 세력의 조직적 반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어떤 재판 결과를 집권 여당이 조직적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된 게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라고 발족을 시켰어요. 네. 과연 이 이름이 맞는 것인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심이 나눠졌고 2심에서 일단 법리적으로 다툼을 벌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3심이 있겠습니까?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면 2심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증거를 내고 그 다툼을 벌이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법 질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제일 옹호하고 보호해야 될 게 저는 여당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의 움직임은 너무 이 판사한테 과도하는 것도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잠깐 들어봤지만 우상호 의원처럼 사법부의 조직적 반란이다 이런 언급은 조금 과도했다고 본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경수 지사가 여권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 또 뭐 저도 잘 압니다만 그 내부에서 뭐 받고 있는 인격적 평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판결을 이렇게 조직적 반란이다. 이거를 또 사법농단이다. 탄핵을 하겠다. 뭐 또 이런 것 자체는 이건 정말 판사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고 더군다나 지금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하나의 재판 개입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협박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죠. 그렇다면 이 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은 여당의 또 임무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당의 화살은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희는 지금 대선 불복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대 대선 불복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수사되고 많은 부분이 그냥 관가되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일단 그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느냐, 또 그동안 서울경찰청장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의 직무 수행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이 적정했느냐, 이제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조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서로 양자 간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제대로 수사됐는지 아닌지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규명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심 제도까지 있고 아직 2심도 남아 있고 3심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뭔가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운 점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 판결에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목소리로 격양돼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사실관계가 이렇게 엇갈리고 이게 이렇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항소심을 기다리고 그 후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은 나와 의견이 다르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일원을 공격하면 이것은 적폐다. 이건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가고 우리는 촛불에 의해서 뭔가 선출된 인력 이런 어떤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으로부터도 좀 그런 류의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런 한국당의 입장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건 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든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는 다들 내 편을 들어줬으니까 옳다. 그리고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애초에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너는 다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모르는 와 이렇지 맞네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좀 설득을 듣고 싶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모두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고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연주기간 중에 대선 1까지의 그 내용들을 모두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번 댓글 공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같은 대선 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댓글 10만여 건을 다 분석해봤더니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였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사건에 제가 170쪽 되는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네. 그 판결문을 쭉 보면 이 드루킹 일당이 처음에는 수작업을 하다가 이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네. 바로 송민순 장관의 이제 그 발언 때문입니다. 네네. 예전에 대북 그 결의안과 관련해서 이걸 북한에 물어봤다라는 문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 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출마와 관련돼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아바타, MB 아바타, 바로 이제 TV 토론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요. 네. 자, 그때 이제 MB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확 돌면서 그걸 본인이 직접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물으면서 이게 하나의 공론화가 돼버렸죠. 네. 물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지지도가 추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발단이 된 바로 MB 아바타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조작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나 또 뭐 출마를 포기하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를 봤다는 것이고, 실제 이제 대선이 있기 전에는 하루에 한 뭐 100건에서 200건 정도의 기사를 가지고 댓글 작업을 했고, 실제 네. 대선 기간 중에는 한 4월부터는 하루에 한 300건 네네. 쭉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 판결문대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그것이 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그거는 뭐 일단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선거라는 게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꺾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 현대 선거 같은 경우는 예전같이 무슨 대규모 유세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의 어떤 작용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가 굉장히 엄하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아마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예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이 전국의 새로운 핵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 민심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하늘이 흐리기만 해서 귀성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 없겠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인데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와 눈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귀성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설 당일인 화요일에는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나 높아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광주 대구 10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분을 떠나보내며 시작한 한 주. 전직 그리고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봤고 정치인의 해외 연수 추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국회는 정쟁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사이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숨 고르고 마음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편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성용과 구자철이 축구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며 세대 교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등의 유망주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수비수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확한 크로스와
침투하는 공격수 발 앞에서 멈추는 날카로운 전진 패스까지. 지난달 30일 스페인 구강컵 8강전 승리로 발렌시아 지역은 축구 신성 이강인의 격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발렌시아 구단이 이강인을 1군 선수로 정식 등록하면서 축구 대표팀 승선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안컵 조기 탈락에 기성용과 구자철의 은퇴 발표로 벤투호는 새 얼굴이 절실해졌습니다. 아직 18살에 불과한 나이를 고려해 소속팀에서 뛰면서 더 성장해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발탁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E perfil para poder jogar da maneira que nós pretendemos e focarmos naquilo que é o próximo objetivo, que é a qualificação para o Campeonato do Mundo. 18세 A매치 데뷔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에겐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메시와 호날두, 음바페가 18세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았고 우리나라 손흥민의 데뷔 연령도 비슷했습니다. 만일 오는 3월 평가전에 이강인이 나선다면 만 18세 30여일 만으로 메시보다 조금 빠른 수준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유럽 젊은 피 3인방을 구축한 스페인 지로나의 백승호와 독일 바이에른 뮌헨 정우영의 대표팀 승선 여부도 관심입니다. 또 아킬레스건 부상을 후를 털고 지난달 26일 프랑스 1부 리그 디종에서 골을 기록한 권창훈도 다시 대표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은 다음 달 중순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2위 전자랜드가 상승세를 달리던 오리온을 꺾고 선두 현대모비스와의 승차를 3.5경기로 좁혔습니다. 이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은 통산 30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15번의 역전을 주고받던 팽팽한 시속게임은 4쿼터 44초를 남기고 희비가 갈렸습니다. 89대 86, 석점을 뒤지던 전자랜드는 파츠가 던진 회심의 3점 슛이 보너스 샷까지 얻어내면서 90대 89로 단숨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파츠에게 추가점을 내줘 3점 차로 끌려가던 오리온은 반격에 나섰지만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파츠는 3점 슛 3개를 포함해 27득점을 기록해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이승현 복귀 효과까지 겹치면서 최근 9승 2패의 상승세에 있던 6위 오리온은 연승 행진이 3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이날 승리로 감독 통산 6번째로 정규리그 300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에 점점 적응해 가면서 볼 없는 그 움직임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면서 저 후반에는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DB는 잠실 경기에서 역시 접전 끝에 삼성을 79대 74로 이겼습니다. 2연패 뒤 승리를 챙긴 DB는 오리온과 함께 공동 6위가 됐고 DB 이상범 감독은 프로 통산 200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2경기 연속 대승을 거두며 선두 KB를 0.5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우리은행은 KB 하나은행과의 부천 원정 경기에서 김정은이 20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고 박혜진이 15점을 보태며 91대 69로 크게 이겼습니다. 3연패를 당한 하나은행은 3위 삼성생명과의 5경기 차로 벌어지며 플레이오프 진출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이 요스바니의 26득점 원맨쇼에 힘입어 한국전력을 완파하고 포스트 시즌을 향한 불씨를 살렸습니다. OK저축은행은 수원 방문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삼성화재를 제치고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남자 배구는 3, 4위 팀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경우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는데 현재 3위 우리카드와 OK저축은행의 격차는 8점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던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팀의 심석희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5차 월드컵 첫날 1500m 경기에서 1차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심석희는 7명이 출전한 예선 7조에서 백이의 선수에 이어 2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각 조의 상위 2명에게 주어지는 준결승 출전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